이걸 아버지의 우리나라 장례를 위조라는 치른 거예요? 지 일주일이 아버지, 지났다. 어떻게 이러실 수 검은 리본이 있어요? 아직 대문에 말도 안 걸려 돼. 있었고 지방 이걸 곳곳에는 우리나라 조화의 위조라는 거예요? 향기가 희미하게 아버지, 남아 있었다. 어떻게 이러실 수 하지만 이제 슬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들, 다들 와 계시네요. 막내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33살인 그는 여전히 형들 앞에서는 어린 동생처럼 행동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3개가 들려 있었다. 일찍 왔네, 준호야. 둘째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동생을 맞았다. 39살인 그는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큰형은 화장실에 계셔. 곧 나오실 거야. 거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평소라면 형제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상속? 아버지가 정말 많이 모으셨구나. 준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60평 아파트는 강남의 프리미엄 단지에 위치해 있었고 시가로만 따져도 3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거기에 아버지가 40년간 운영해온 중소기업의 가치까지 더하면 돈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자. 민수가 동생을 제지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면 각자 얼마씩 받게 될까? 화장실 문이 열리며 큰형 정호가 나왔다. 45살인 그는 형제 중 유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다들 와 있구나.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일주일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장례 준비부터 회사 일까지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다. 큰형, 많이 힘드셨죠? 준호가 커피를 건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자. 정호가 거실 중앙의 원목 테이블에 앉았다. 그 테이블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가구였다. 가족회의를 할 때면 항상 이 테이블에 둘러앉곤 했다. 민수와 준호도 자리를 잡았다. 세 형제가 삼각형을 그리며 앉자 마치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맡겨주신 걸 읽어보자. 정우가 검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봉투 앞면에는 유언장 및 상속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고 아버지의 인장이 찍힌 봉인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을 써두셨을까?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나도 놀랐어. 하지만 변호사님이 직접 맡겨주시더라고. 정우가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언제 쓰신 걸까? 준호가 궁금해했다. 변호사님 말로는 작년 여름이라고 하시더라.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 바로 작성하셨대. 작년 여름. 그때 아버지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다니셨던 게 기억났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혹시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거라는 걸 미리 아셨던 건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비하신 것 같아.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긴 서류를 앞에 두고 형제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우는 회사 경영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최근 몇 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은행 대출도 상당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회사를 정리할 수 있을까? 민수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두 아이 모두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고 아내는 늘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했다. 이번 기회에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을까? 준호는 결혼 자금이 절실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눈치가 보였다. 그런데 큰형,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 안에 적혀 있을 거야. 정우가 봉투를 가리켰다. 아버지가 평소에 뭐라고 하셨어? 글쎄, 별 말씀은 안 하셨는데. 사실 아버지는 상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다. 다만 가끔 너희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는 식의 농담을 하셨을 뿐이었다.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가 물었다. 유언장이 없으면 3등분이지.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되는 거지. 형제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긴장했다. 아버지가 어떤 뜻을 밝히셨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소에 누구를 더 예뻐하셨을까?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 농담은 별로 웃기지 않았다.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 민수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아버지는 새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을까? 정우는 장남으로서 회사 일을 많이 도왔다. 아버지와 함께 출장을 다니기도 했고 중요한 결정들을 상의받기도 했다. 민수는 아버지와 성격이 가장 비슷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가 많았다. 준호는 막내로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아버지는 늘 막내를 귀여워하셨고 용돈도 가장 많이 주셨다. 어쨌든 열어봐야 알겠네. 정우가 봉투에 봉인 테이프를 만졌다. 한번 뜯으면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런데 큰형, 혹시 미리 내용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오늘 처음 보는 거야. 변호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유언장의 존재만 알려주셨지. 내용은 모른다고 하시더라. 정우의 말에 민수와 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적어도 큰형이 미리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뜻이었다. 그럼 이제 정말 열어보는 거네요.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준비됐어? 정우가 두 동생을 번갈아 보았다. 민수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손이 봉인 테이프에 닿았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냈다. 아버지.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졌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서글펐다. 봉투가 열렸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맨 위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다. 우와. 준호가 감탄했다. 아버지가 정말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게 신기했다. 정우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유언장, 재산 목록, 부채 현황,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차례로 나왔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겠어. 재산 목록을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부동산만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상가 건물 2채가 더 있었다. 그리고 회사 지분, 예금, 주식 등등. 이게 다 진짜예요? 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셨어? 우리가 몰랐던 게 많구나.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부채 현황을 보니 단순하지 않았다. 회사 대출, 개인 대출 등 상당한 규모의 빚도 있었다. 빚도 꽤 있네. 정우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아. 민수가 계산해 보니
순자산만 해도 상당했다. 이제 진짜 유언장을 봐야겠네. 정우가 표지를 넘겼다. 아버지의 친필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나타났다. 아버지 글씨네. 준호가 뭉클해했다. 읽어보자. 정우가 유언장의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에게.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형제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드디어 핵심 부분이었다. 형제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정우가 계속 읽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 5억 원은.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 재산의 귀속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드디어 봉인이 풀리고 글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형제들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 5억 원은. 정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는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두 동생의 얼굴을 살폈다. 계속 읽어봐, 형.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다. 막내 준호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우는 다시 한번 글자를 확인했다. 분명히 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뭐라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파트와 5억이 준호한테? 잠깐, 뭔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준호도 당황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니야. 여기 분명히 준호라고 적혀 있어. 정우가 유언장을 두 동생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친필로 막내 준호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상하네. 왜 막내한테?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나도 몰라. 계속 읽어보자. 정우가 다음 문장을 읽었다. 둘째, 상가 건물 두 채와 관련 임대 수익은 둘째 민수에게 상속한다. 민수의 표정이 밝아졌다. 상가 건물 두 채면 상당한 가치였다. 임대 수익만으로도 매월 꽤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었다. 그럼 큰형은? 준호가 궁금해했다. 정우가 계속 읽었다. 셋째, 회사 지분 전체와 관련 부채는 장남 정우에게 상속한다. 부채도? 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회사 지분을 받는 것은 좋지만 부채까지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얼마나 되는데? 민수가 부채 현황서를 뒤적거렸다. 은행 대출이 15억 정도 되네. 15억? 정우가 깜짝 놀랐다. 그럼 회사 지분이 그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지? 글쎄,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정우는 속으로 계산해 봤다. 회사의 현재 가치가 부채보다 높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직 더 있어. 계속 읽어보자. 정우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다. 또한 각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 조건? 형제들이 동시에 물었다. 준호는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어머니? 준호가 당황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요양원에 계셨다. 민수는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 중 30%를 어머니 요양비로 사용해야 한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임대 수익의 30%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정우는 회사를 최소 10년간 운영하며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현재 적자 상황에서 10년간 운영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이게 뭐야?
상속이 아니라 의무를 지우는 거네.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주신 걸까? 준호가 의아해했다. 보통은 장남이 제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우가 계속 유언장을 읽었다. 각자에게 상속을 이렇게 배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드디어 아버지의 진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준호에게 아파트를 주는 이유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안정적인 거주지가 필요하고 막내로서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준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파트를 받는 것은 좋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스러웠다. 민수에게 상가 건물을 주는 이유는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자산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에 놀랐다. 정호에게 회사를 맡기는 이유는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갈 책임이 있고 이미 회사 운영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까지. 정우가 중얼거렸다. 아, 여기 더 있어. 정우가 계속 읽었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비상자금 10억 원을 정우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 이 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 10억? 형제들이 동시에 놀랐다. 그런 돈이 따로 있었어? 민수가 은행 계좌 내역을 뒤적거렸다. 여기 있네. 정우 형 명의로 된 정기예금. 그럼 큰형이 제일 많이 받는 거네. 준호가 계산해 봤다. 아니야. 부채를 감안하면 비슷해.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조건들이 만만치 않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정우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다. 마지막으로 이 상속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상속분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도록 한다. 기부? 민수가 깜짝 놀랐다. 불만을 표시하거나 조건을 안 지키면 상속을 취소한다는 뜻이야? 그런 것 같아. 준호가 당황했다. 그럼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네? 받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잠깐. 민수가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또 다른 봉투가 있어. 테이블 아래에 떨어진 작은 봉투를 주워들었다. 봉투에는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도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네. 정우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뭐가 또 들어있을까? 준호가 궁금해했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은 형제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형제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언제 찍은 사진이지? 민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20년 전? 그때가 좋았는데. 준호가 아련해했다.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렴. 그때 너희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잖니. 형은 동생을 아꼈고 동생은 형을 따랐지. 형제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커가면서 너희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 의식이 생겼더구나.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정우가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나눴단다. 너희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야. 아버지. 민수가 울먹였다. 준호는 가정을 지키고 민수는 안정을 추구하고 정호는 도전을 계속하렴.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맞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형제애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너희들이 사이가 나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한다. 또 조건이 있어? 준호가 놀랐다. 너희들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한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협력해야 한다. 매월? 민수가 당황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상속은 무효가 된다. 그럼 우리는 평생 만나야 한다는 거야? 정우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잠깐. 여기 더 있어. 정우가 편지의 뒷면을 보았다. P.S.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이 조건들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다른 방법? 형제들이 동시에 물었다. 모든 재산을 3등분해서 나눠 가져도 된다. 단 그 경우에는 어머니 요양비와 회사 직원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3등분. 민수가 계산해 보기 시작했다. 그럼 각자 얼마씩 받게 되는 거야? 부채를 빼고 나면 한 20억 정도? 정우가 대략 계산했다. 그럼 한 명당 6억 정도? 그런데 어머니 요양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니까. 준호가 계산했다. 3명이 나눠서 내면 한 명당 100만 원씩? 10년이면 한 명당 1억 2천만 원 정도 들겠네. 그리고 회사 직원들 해고 비용도. 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받는 돈은 비슷해질 수도 있겠네. 형제들은 각자의 계산에 빠져들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3등분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다. 형들, 혹시 이게 아버지의 진짜 의도인 것 같지 않아? 무슨 뜻이야? 민수가 물었다.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지. 돈을 택할 것인지, 가족을 택할 것인지. 정우와 민수가 준호를 바라봤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다운 방법이야.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았다. 각자의 현실적인 필요가 달랐고 부담해야 할 책임도 달랐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까? 민수가 제안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결정하자. 좋아. 정우가 동의했다. 그 순간 형제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지였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돈을 택할 것인가? 가족을 택할 것인가? 그 답은 일주일 후에 밝혀질 예정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형제들은 각자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산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형, 오늘 만나서 결정해야죠? 준호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 6시에 집에서 만나자. 민수 형도 오시죠? 응, 아까 연락했어. 전화를 끊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민수는 아내와 또 한 번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당연히 3등분으로 해야지. 왜 조건까지 달린 걸 받아? 하지만 아버지 뜻은 무슨, 당신이 바보야? 매월 요양비로 100만 원씩 내는 것보다 차라리 6억 받고 끝내는 게 나아.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계산해보면 3등분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정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 회계사에게 정확한 계산을 의뢰했더니 현재 회사 가치로는 부채를 다 갚고도 5억 정도는 남을 것 같다고 했다. 비상자금 10억까지 합치면 15억이니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10년 의무 운영 조건이었다. 현재 적자 상황에서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오후 6시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 거실에 모였다. 일주일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들 생각 정리됐어?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 민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3등분을 원해. 왜?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계산해봤어. 상가 건물 임대 수익의 30%를 매월 내는 것보다 6억 받고 끝내는 게 나아. 하지만 아버지 뜻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해.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당장 필요한 돈이 많아. 정우가 민수를 바라봤다. 그럼 너는 매월 모임도 안 하겠다는 거야? 꼭 매월 만나야 해? 가끔 만나면 안 돼? 아버지가 조건으로 걸어놓으신 건데. 조건이 너무 많아.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비도 내고 매월 모임도 하고. 이게 상속이야, 족쇄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형,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해서 웃기지 마. 민수가 준호를 노려봤다. 너는 좋지. 30억짜리 아파트 공짜로 받으면서 무슨 걱정이야? 무슨 공짜야? 어머니 모셔야 하는 조건이 있잖아. 어머니 모시는 거야 당연한 거고 아파트는 덤으로 받는 거지. 덤이라고? 준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어머니 요양원비 한 달에 300만 원인데 그게 덤이야? 요양원에서 모시면 되잖아. 굳이 집으로 모셔올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집에서 모시라고 하셨잖아. 그니까 그게 족쇄라는 거야.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정우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말이야. 민수가 더욱 격분했다. 왜 막내한테 제일 좋은 걸 줘?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뭐가 제일 좋다는 거야? 30억짜리 아파트, 거기다 5억까지. 큰형은 회사랑 10억 받잖아. 부채도 같이 받는다고. 정우가 끼어들었다. 야, 그만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큰형은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가 잠시 망설였다. 나도. 솔직히 3등분이 나을 것 같아. 형까지?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10년 의무 운영이 부담돼.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럼 나 혼자 아버지 뜻을 따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준호가 소리쳤다. 형들은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민수가 맞받아쳤다. 내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가족 부양해 본 적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럼 형들은 가족 때문에 아버지 뜻도 저버리는 거야? 저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정우가 다시 말리려 했다. 야, 진짜 그만해.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뭐야? 민수가 정우에게도 화를 냈다. 형도 결국 돈 계산하고 있으면서 나는 회사 직원들 생각해서 직원들 핑계 대지 마. 형도 10년 의무 운영이 싫은 거잖아. 그건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었다. 봐, 말 못하잖아. 민수가 승리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모두 돈이 중요한 거야. 왜 체면치레 해? 준호가 두 형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정말 3등분으로 하는 거야? 그게 제일 공평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도 그 옵션을 주셨잖아. 하지만 매월 모임 조건은 그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주 만났어? 민수의 말에 정우가 찔렸다. 사실 평소에는 명절에나 만나는 사이였다. 그리고 어머니 요양비도 3등분해서 내면 돼. 그럼 결국 아버지 유언은 무시하는 거네.
준호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거지. 정우가 준호를 달랬다. 준호야, 너도 생각해봐.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건 준호도 사실 걱정이 많았다.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혼자서 돌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매월 모임도 부담이지? 민수가 거들었다. 우리 다 바쁜데 매월 만나는 게 현실적이야? 준호가 고민에 빠졌다. 형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하셨는데 아버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 정우가 설득했다. 3등분 옵션을 주신 것도 아버지 뜻이야. 그럼 형들은 정말 3등분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정우도 망설이며 동의했다. 준호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3등분으로 해요. 좋아. 민수가 기뻐했다. 그럼 이제 절차를 밟자.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형제들이 돌아보니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들어오고 계셨다. 어머니? 어떻게? 정우가 놀랐다. 요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요양보호사가 설명했다. 어르신이 집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지만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다.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았다. 우리 아들들이 모두 왔구나. 어머니가 형제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아버지 일로 모인 거지? 형제들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뭘 결정하고 있었니? 그게 정우가 말을 주저했다. 상속 이야기지? 어머니가 의외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뒀다고 하더라. 어머니도 아세요? 민수가 놀랐다. 당연히 알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는데.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다. 매일 밤마다 너희들 이야기만 하시더라. 어떤 이야기요? 준호가 물었다.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신다고. 돈 때문에 다투지 않길 바라신다고. 형제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방금 전까지 돈 때문에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었니?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어. 어머니, 아버지 유언대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말해보렴. 저희는 3등분으로 하기로 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은 결국 돈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가 급히 해명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현실? 가족보다 돈이 현실이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게요. 준호가 말했다. 3등분에서 요양비를 나눠낼게요. 요양원에서? 네. 아버지는 집에서 모시라고 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다. 역시 내가 짐이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잖니. 어머니가 일어나셨다. 돈도 중요하고 내가 짐인 것도 사실이고. 어머니, 됐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다. 어디 가세요? 요양원으로 돌아간다. 잠깐만요. 준호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뭘 다시 생각해? 이미 결정했잖니. 아직 최종 결정은. 됐다.
너희들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어머니가 문을 향해 걸어가셨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어머니, 정우가 불렀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다. 문이 닫히고 나서 형제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가 너무한 건 아니야?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뭐가 너무해?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잖아.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상심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정우가 말했지만 그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세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해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무시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이 옳았을까? 상속은 사랑이 아닌 다툼이 되었고 가족은 더욱 깊이 갈라지고 있었다. 상속장은 가족을 하나로 묶기보다 더 깊이 갈라놓고 있었다. 3일이 지났다. 형제들은 각자 변호사와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는 아내에게 상속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의 기쁜 반응을 보면서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정우는 회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다. 10년 의무 운영을 포기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호에게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3일 전부터 식사를 거르고 계시고 약도 안 드시려고 하세요. 준호가 깜짝 놀랐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준호는 급히 형들에게 연락했다. 형들,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신대요. 뭐라고? 정우가 놀랐다. 지금 요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나도 갈게. 민수도 걱정이 되었다. 요양원에 도착한 형제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3일 만에 많이 야위셨고 얼굴도 창백하셨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어머니는 아들들을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드실 거 가져올까요? 정우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간병사분 말로는 저희가 왔다 간 후부터 이러신다고 하는데. 준호가 형들을 바라봤다. 혹시 우리 때문인가? 설마. 민수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해서 쓴 유언장을 너희들이 무시하게 만들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우가 급히 말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결국 돈을 택했잖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니? 3등분 하겠다고 했잖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을 생각했는데. 형제들이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몇 달 동안 고민하셨거든. 어떤 고민을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생각하셨어.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다. 사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3등분이 제일 공평하다는 걸. 그럼 왜?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각자 돈만 가지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거든.
어머니의 말에 형제들이 뜨끔했다. 그래서 일부러 역할을 나눠주신 거야. 너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셨어. 연결이요? 준호는 가족의 뿌리를 지키고, 민수는 안정을 만들고, 정우는 미래를 개척하고, 어머니가 각자를 바라보셨다. 그렇게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도우며 살기를 바라셨어. 아버지가, 정우가 목이 메었다. 그리고 매월 모임도 그냥 만나라는 게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었어.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몰랐다기보다는 귀찮았겠지.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다. 돈 받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편하니까. 형제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 아버지가 유언장 말고 다른 것도 남기셨어. 다른 거죠? 영상편지야. 영상편지? 준호가 놀랐다.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으신 후에 찍으셨어. 시한부? 형제들이 동시에 놀랐다. 아버지가 시한부셨어요? 6개월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너희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동정으로 유언을 받아들일까 봐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셨거든. 영상편지는 어디에? 내 방에 있어. 보고 싶으면 가져다 줄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정우가 간절하게 물었다. 어머니가 간병사에게 부탁해서 USB를 가져오게 했다. 요양원 직원용 컴퓨터에 연결하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화면 속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고 계셨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형제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마 너희들은 유언장을 보고 많이 당황했을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겠지. 아버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단다. 준호야, 내게 집을 맡기는 이유는 내가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어머니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너라고 생각해.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야, 내게 상가 건물을 주는 이유는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이야.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정호야, 내게 회사를 맡기는 이유는 내가 가장 도전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이어가 달라. 정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잠시 멈추셨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야.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형제가 사이가 나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조건들을 건 거야. 억지로라도 만나게 하려고.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거라고 믿어. 만약 너희들이 그래도 3등분을 원한다면.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셨다. 그것도 아버지는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무엇이든 돈보다는 가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아버지가 먼저 가는 것이 정말 미안하구나. 영상이 끝났다. 방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준호가 흐느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민수가 고개를 흔들었다. 돈 때문에 다투고. 정우가 자책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다시 선택할 수 있잖니.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형들, 저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고 싶어요. 나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뜻을 따르자. 그래. 정우도 동의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실망시킬 순 없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럼 내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는 힘들 텐데. 괜찮아요. 형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다. 매월 모임도 하고 서로 도우며 살자. 정우도 손을 올렸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세 형제의 손이 겹쳐졌다. 고마워요, 아들들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한 달 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요양보호사의 도움과 형들의 지원으로 잘 적응하고 있었다. 민수는 상가 건물 임대 수익의 30%를 어머니 간병비로 사용했지만 나머지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정우는 회사 운영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비상자금과 형제들의 조언으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세 형제가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되었다. 형, 회사는 어때? 준호가 물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너희들 조언 덕분에.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 형 아이들은? 덕분에 좋은 학교로 전학 갔어. 상가 수익이 도움이 많이 돼.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 집에서 지내시니까 표정도 밝아지시고.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형제들을 바라봤다. 우리가 처음에 3등분 하려고 했을 때 생각해봐. 정말 바보 같지 않아? 맞아. 아버지 뜻도 모르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 정우가 말했다. 돈만 받았으면 우리 이렇게 자주 못 만났을 거야. 그러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 그들이 말하는 사이 어머니가 차를 내어주셨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니? 아버지 이야기요.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구나. 어머니가 하늘을 바라보셨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6개월 후 준호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준호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집에서 돌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내 나이에 이런 부담을. 부담이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정말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준호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형들도 자주 와주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내 형들도 많이 달라졌더라. 어떻게요? 예전에는 각자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 묻고. 어머니가 흐뭇해 하셨다. 아버지 뜻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나야, 민수. 민수가 과일을 한 박스 들고 들어왔다. 오늘 일요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니께 드릴 거 사가지고.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정우는 어디 갔어? 회사 일로 출장 갔어요. 내일 돌아온대요. 요즘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며? 네, 흑자 전환됐어요. 다행이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정우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형? 다들 모여있네? 출장은 어때요? 잘 되고 있어. 큰 계약 성사될 것 같아. 잘 됐네. 어머니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셔요. 형제들이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다. 1년 후 준호의 결혼식 날이었다. 형들이 준비해준 결혼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도 많이 왔다. 축하해, 준호야.
고마워요, 형. 신부도 예쁘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세요. 신부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고 어머니도 며느리를 무척 예뻐하셨다.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 민수가 감개무량해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정호가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실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준호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 결혼했어요. 형들 덕분에 좋은 결혼식 올렸어요. 아버지,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정우가 말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뜻을 이해 못했는데 민수가 고백했다.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진짜 유산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새로운 가족이 된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준호 부부, 그리고 2 형들까지. 이제 정말 가족 같아. 신부가 행복해했다. 원래 가족이었어. 이제야 진짜 가족다워진 거지. 어머니가 웃으셨다. 맞아요. 아버지 덕분에.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상속장에 적힌 것은 재산의 기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의 모임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다.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상속장을 펼친 순간 형제의 얼굴빛이 바뀌었던 그 날로부터 1년.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